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1부에 어떤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난민 수용 찬반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토론 주제를 제출하실 때 이것을 제출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논의해볼 만 하거든요. 제주 예멘 난민의 경우도 있고요.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뭐 이유들이 있죠. 예. 반대하는 입장에서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포의 직면에 있는, 미국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왜 들어갔냐? 물론 그 중앙아시아에 천연가스를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9.11 테러가 있었죠. 예. 미국의 이 아프간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 아닌 공포의 산물이었습니다. 과연 그 공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우리도 지금 난민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정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난민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체를 좀 뜯어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사회 전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내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슬람 사회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난민이 이제 난민 지위를 얻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예, 그럼 얼마나 된다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문화가 다르게 뒤바뀔 정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바뀔 정도면은 얼마가 난민으로 인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장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그 난민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난민과 자국민의 어떤 복지 수준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면밀히 좀 따져보시면 이 난민 수용과 관련된 이 찬반 논의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포에서 한 발짝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직접 그 실전 토론을 통해서 파헤쳐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승패라기보다도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예, 나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만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사고방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전 토론을 통해서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그게 이 비판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비판적 사고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가 이러기도 하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주 많아요. 사서 집에다가 꽂아놓고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 없는 책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뭐냐면 결국 실천의 문제거든요. 이걸 많이 써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양날의 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제1장 거기에 개요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며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동물이다. 우리의 생각이 근거를 갖추었는지 살피고 더 나은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근거 아무거나 되면 안 되고 더 좋은 증거, 예, 그런 자세, 예,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되 더 좋은 이유로, 더 좋은 근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그거 이제 비판적 사고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말로 한번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시간 관계상 그런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책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그러면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든 그것을 근거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는, 이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논증이에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주장을 결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우리가 전제라고도 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 지식이거든요. 이거 좀 배워야 하죠. 뭐 왜 이게 연역인지, 이게 왜 귀납인지, 뭐 그 다음에 이 귀납도 좋은 귀납이 있고 나쁜 귀납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이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능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 실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도 증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타인의 의견 제시를 그 근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능력과 그 능력에 필요한 최소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점,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식과 능력을 이용하고 발휘하려는 태도, 성향.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런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꾸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묻잖아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물어?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그걸 자꾸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문이라는 게 이제 빌딩이 되는 거죠. 지식, 능력, 이 태도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지식, 기법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써 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 실전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아예 성격이 돼버리면, 태도가 되면 뭐 금상첨화다. 진짜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잘 이 두 번째 단락을 좀 봐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9쪽으로 한번 가보죠. 거기서부터 이제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 프랭클린이 생각의 자유가 없다면 지혜라 할 만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헌법 제19조죠. 이걸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헌법 관련된 설명으로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주 좋은 책이죠. 로고폴리스에서 나온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원래 제가 뭐 책장사는 아니고 그러지만 제가 책 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두고두고 집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책들은 조금 구비해 두면 좋겠다라고 할 때 좀 권하는데, 이 책이 그래요. 이 헌법은 뭐 우리 한 번씩 읽어보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뭐 정말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존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양심 그러면 양심적 병역 거부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고발도 있고 그렇잖아요. 양심수라는 것도 있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에 털났다는 양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법적으로 보호되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 이게 없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개인의 이 고유한 인간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되고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헌법 제21조에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이 네 가지를 모아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또 자유롭게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유에는 뭐가 따르냐? 그럼 책임이죠.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이 권리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와 책임, 이러한 이 두 다리로 걷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많은 경우들이 보면 권리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에 아주 기초를 충실하게 받지 못한 그러한 어떤 결과다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여튼 자유와 책임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갑자기 조금 이제 헌법적인 논의로 가버렸지만 여러분 10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독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독단가가 나오죠. 이 독단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비판적 사고자하고 이 독단가하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이 독단가는 자기 주장의 근거 제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증거는 무시하고요.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이죠. 예. 거의 뭐 아전인수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대부분이죠. 예,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되게 많죠. 나한테 내 주장에 불리한 그러한 근거들이나 증거들은 가급적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논문 쓰거나 그럴 때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유들을, 근거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공론장에서 그런 것들을 피하지 말아야만 거기에서 이제 학문 발전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우리 뭐 이미 황우석 사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실험 논문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인간은 이제 합리적인 동물이, 합리적 동물이라는 거는 이성적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reason이라고 하는 게 이성이잖아요.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reason이니까요. 이런 게 훨씬 이해하기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주장을 증거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를 묻고 따지는 그러한 일은 합리적 태도의 기본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자신의 신념에 유리한 증거는 솔깃하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자기 방어의 심리 체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의식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향이 또 있고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그러한 사고, 습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오류들을 고쳐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뭐 소크라테스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아주 유명한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렇게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가 뇌과학의 어떤 결론들을 보면은요, 인간이
사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 정당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어요. 물론 뭐 이성이 먼저냐 아니면 감정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examined 된 삶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멈춰서 할까 말까 선택하고 검토하고 이러고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그냥 어떤 직관에 의한 삶이 더 이성적인 그 계산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계산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잡힌 삶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제 현대의 어떤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너무 이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마디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사고고 합리적 사고고, 이게 검토해 보는 거니까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판적 사고의 다른 말이 이성적 사고이기도 하고 합리적 사고이기도 하고 반성적 사고이기도 하는데, 그건 소크라테스의 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언명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비방이나 비난, 이건 오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가.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의 오랜 그 어떤 독재의, 군사 독재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많으면 뭐 빨갱이다. 비판이라는 건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건 그런 나쁜 말이 아니에요. 비판은 뭐냐 그러면 그냥 어떤 것을 쪼개보고 분석해보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거 살면서 그럼 뭐 무비판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좀 그 비판이라는 것을 비방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왜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할 때, 그거는 생각과 주장의 근거, 행위의 이유나 근거를 묻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제 why 퀘스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이제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는 하나의 논증을 이룬다.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주장과 근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언급이 될 겁니다. 추론하고 논증하고 어떻게 다른지, 전제와 결론, 주장과 근거, 뭐 이런 것들이죠. 논지와 논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는 논증적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쪽의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비판적 사고와 무비판적 사고 어떻게 다른지. 그건 여러분 우리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비판적 사고자하고 무비판적 사고자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제 조그만 책들의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읽어보면은 정말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거기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의 중간 밑으로 가보시면 논증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논리적 사고이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어떻게 다를까?
이건 제가 여러분 34쪽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얘기만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시려고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대신 여기서는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논증에 어떤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전제가 결론을 아주 결정적으로 또는 잘 지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여해야 해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좋은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그 전제들이 결론을 결정적으로 또는 잘 지지할 때,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는 뭐냐 그러면 그 전제들이, 주장을 지지하는 그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라고 하는 거, 요걸 따져보는 걸 비판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별로 보면 논리적 사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나중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논증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한 번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 사고는 우리가 이제 타당성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는 건정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 어렵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뒤에 가면 그냥 다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대신에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의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이 비판적 사고를 얘기하려면 그 논리적 사고가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은 과연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어디에 이렇게 소용이 되느냐 그러면, 진리탐구, 대학에서의 대학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보고서를 쓸 때도요, 논증이 있어야 돼요. 논증.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왜 그 주장을 하는지, 주장이 옳은지 근거들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작업이 대학에서의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과목을 듣든지 간에.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지금은 어떤 거짓말쟁이의 차원도 넘어서서 이건 뭐 개소리꾼까지 등장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많은 난제들을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 뭐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또 시험이 있습니다. 뭐 리트 시험도 있고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필요합니다. 이거 나오거든요. 리트 시험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도 이제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다 학습을 하면 이제 요건 좀 끝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한,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논리 규칙들이 들어가지만, 그건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13쪽에 이제 토론하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전 토론을 할 때 알게 되시겠지만, 이 토론은 그냥 예능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쇼가 아니라는 거, 이거 디베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찬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준비하셔서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거기에 대한 주장과 다른 근거들을 잘 대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논증적 사고인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힘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에 호소해서 해결하는 이런 민주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 예, 힘으로 해결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야만적인 거겠죠. 예. 근데 현실에서는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 대학이니까 아카데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뭐 놀리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에서 평생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비판적 사고, 이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 그건 여러분의 양심이고 의도입니다. 양심에 맡기는 거죠. 여하튼 이 성숙한 어떤 시민, 어떤 이러한 이성에 호소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자, 15쪽으로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영어로 디베이트 나오면서 찬반을 분명히 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쟁적인 토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1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운동선수들의 예가 나와요. 이 선수들이 머리로만 안 되죠, 여러분. 몸으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을 학습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드린 부분을 보면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정의들이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습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첫 시간은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팬데믹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예, 저도 상당히 막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에 존버라고 하는데 버텨야 될 텐데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건강하게 잘 버텨야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친절했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굉장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어떤 느낌 같은 게 기억이 나지 했던 말보다는 느낌으로 기억이 나잖아요. 예. 그런 친절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 시국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아끼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수업은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